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제가 일본의 통화정책회의가 열리는 하루 전인 1월 17일에 일본에 대한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었는데요. 그때 당시 영상에서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높고 해외 자금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이 아마도 어쩔 수 없이 장기 금리 상승폭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장기 금리의 상한선을 0.5%로 유지한다는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실은 이때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장기 금리 상한선이 0.5%보다 조금 높은 0.75%로 높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그냥 지금의 완화적인 정책을 유지하는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17일 영상의 후속 영상으로서 현재 일본의 상황을 체크하고 일본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가 터질 수 있는지 체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 IMF에서 일본에 대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입니다. 미국은 이미 작년 여름에 물가 피크를 찍고 9.1%에서 6.5%까지 급속도로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은 급하게 상승률이 떨어지진 않지만 어찌됐든 피크를 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계 주요 국가인 미국과 유럽은 물가가 어느 정도 피크를 쳤지만 수치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높은 것은 마찬가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의 물가가 피크를 찍고 상승률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호주의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률인데요. 호주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3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7.8%나 상승해버렸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의 물가가 피크를 쳤다는 말이 솔솔 들리고 있는데 호주는 오히려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죠? 일반적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면서 대응하는데요. 그렇다면 호주의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물가가 계속 오르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죠. 호주는 작년 5월부터 기준금리를 8차례나 올리면서 현재 기준금리는 3.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리의 절대적인 수준은 낮아 보일지 몰라도 이미 코로나 직전의 기준금리를 훨씬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23년 2월 달에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예정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금리를 세게 올려도 물가를 잡기가 어려운 게 지금의 역사적 인플레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왜 자꾸 금리를 동결하는 것일까요? 일본은 물가를 잡을 자신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볼게요. 22년 12월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0%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6.5%, 호주의 7.8%에 비하면 낮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차트 흐름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느낌이 잘 안 옵니다. 이것은 10년 동안의 물가 차트인데 기간을 25년으로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짜잔! 현재 4%라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5년 만에 역대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아직 피크가 확인되지도 않았습니다. 더 오를 여지를 열어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미 연준의 파월 형님 봐라. 그냥 노박으로 기준금리를 제로에서 4.5%까지 올려버리잖아. 일본 너네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뭐가 무서워서 금리를 올리지 못해? 그럼 여기에서 양적 완화라는 개념을 잠깐 설명드리면서 영상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극단적인 경우의 양적 완화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양적 완화라는 것은 시중은행의 국채를 중앙은행이 매입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씩 설명드리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러한 고급 스포츠카를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일을 열심히 하거나 투자를 열심히 해서 돈을 먼저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차량 판매사에 지불하고 차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만약에 어떤 것을 사고 싶거나 국가를 운영할 때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할까요? 국민에게 세금을 거두면 되겠죠? 하지만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럴 때 양적 완화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먼저 돈이 필요한 만큼 국채를 발행합니다. 일종의 대출 증서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 국채를 사가. 그럼 정부가 그만큼의 이자를 줄게. 이런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상응하는 돈을 중앙은행에서 찍어냅니다. 그냥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채와 현금을 바꾸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내어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매수해 주는 게 바로 양적 완화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로서 정부 입장에서는 필요한 현금이 생길 것이고요. 중앙은행은 대출 증서라는 종이 쪼가리만 계속 쌓이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면 계속 양적 완화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선진국들은 이 짓거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것은 미국의 양적 완화 누적 규모인데요. 미국은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를 맞이하여 양적 완화를 통해 돈을 크게 한번 풀었고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 경제 위기 때 단기간에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대박으로 풀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풀어두었던 돈을 조금씩 회수하고 있는데요. 회수하고 있긴 해도 지금까지 풀었던 돈의 아주 극소량만 회수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로 인해서 대출 증서 같은 국채를 들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시장에 팔고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을 회수하는 게 유동성 회수, 유동성 축소, 양적 축소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축소 같은 걸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양적 완화 규모를 나타낸 것인데요. 일본은 2013년부터 무제한으로 돈을 계속 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을 풀면 물가가 튀어오르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은 치솟는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워낙 저물가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그냥 돈만 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25년간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최근에야 4%까지 올라온 것이지 그 전에는 1%, 0%, 마이너스 요 수준에서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안심하고 돈을 그동안 신나게 풀었던 것입니다. 완전 사기 아닙니까? 한국에서 이 짓을 했다가는 진작 물가 폭등하고 난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면 저물가만 믿고 신나게 돈을 뿌렸었던 일본이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점점 오르고 있잖아요. 그냥 무시하고 양적 완화를 하면서 돈을 더 뿌렸다가는 물가가 더 튀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지금까지 장기 금리를 타겟팅해서 돈을 뿌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를 0.25%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반대로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국채 금리가 오르려고 하면 중앙은행이 국채를 모조리 매수하면서 금리를 찍어 누르면서 국채 금리의 상승을 꾸역꾸역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너무 올라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본도 물가를 잡기 위해 국채 금리 상한선을 높여야 하지 않을까? 금리를 올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사람들이 국채를 팔기 시작합니다. 그럼 국채 금리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되면 이것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은 더 많은 돈을 투입해서 국채를 더 사줘야 하는 것입니다. 국채금리를 올리고자 하는 투자자들과 국채금리가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 중앙은행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서 국채금리를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냥 종이에 얼마 써서 돈을 찍어낸 다음에 국채를 매수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시중에 돈이 더욱더 많이 뿌려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높은 물가가 더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0.25% 금리 상단을 0.5%로 올렸습니다. 0.25%는 힘들어. 0.5%까지 금리가 올라오는 것은 봐줄게. 대신 0.5% 위로 올라오면 일본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서 막아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한 번이 어렵지 두세 번은 쉽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일본의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가야 한다고 베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채를 다들 팔고 있죠. 그래서 12월 달에 금리를 한번 올린 이후 외국인의 일본 국채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 일본 중앙은행은 2022년 1년 동안 1000조 원 이상의 국채를 매입했고 12월에만 155조 원어치를 사들였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은 국채를 팔고 있고 중앙은행은 이것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럴수록 시중에 돈만 풀리고 일본의 물가는 더더욱 위로 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전투 속에 일본의 소비자들만 죽어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일본은 근로자들의 임금이 오르지 않는 나라로 유명해요. 그런데 이렇게 일본의 물가가 계속 오르게 되면 소비자들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국채금리 추이와 일본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추이가 정리된 자료입니다. 일본의 국채금리는 회색으로 표시된 1년 전에 비해 꽤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도 양적 완화 밴드 상단을 조금씩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일본 입장에서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막는 게 점점 버거워지고 있다는 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금리 방어를 위해 투입되는 자금 역시 역대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맨 오른쪽 막대 그래프인 23년 1월 달에만 17조엔, 한국 돈으로 16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했습니다. 정말 첩첩산중입니다. 금리를 막기 위해 돈을 투입하면 할수록 일본의 물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냥 양적 완화 이런 거 살짝만 하고 금리를 그냥 올리면 안 될까요? 지금의 0.5% 국채 금리를 1% 위로 그냥 확 올리면 안 될까요?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었던 부분인데요. 일본의 2022년 국가 예산 중에 국채 변제를 위해 세금의 22.6%를 쓴다고 합니다. 오른쪽 아래 표시되어 있죠. 보통 정부 입장에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그냥 돈을 받지 않습니다. 국채 금리에 해당되는 돈을 이자로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일본 정부는 더더욱 많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에 국채 금리가 1.1%를 넘어가게 되면 세금으로 걷어들인 돈을 모두 국채 변제에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국채 금리를 낮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물가는 더 오르고 정부 부채는 쌓여만 가는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GDP 대비 정부 부채를 보면 260%입니다. 이 정도면 선진국 중에서 넘버원입니다. 한국이 지금 50% 정도 되죠? 만약에 한국에서 정부 부채 260%를 찍었다. 이렇게 되면 바로 물가 폭등하고 원화 가치 떨어지고 난리가 났을 거라 봅니다. 그나마 해외 투자 자산이 많은 일본이니까 이 정도로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무제한 양적 완화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엔화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일본이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용인해 주는데, 만약에 엔화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면 일본의 국채 금리는 폭등하고 엔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난리가 날 거라 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도록 두면 안 되겠죠? 그 전에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도 금리 상단을 조금씩 높이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해결하기가 애매합니다. 돈을 더 풀자니 물가가 폭등할 것 같고, 돈을 조금 풀자니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모든 세금을 이자 갚는 데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와중에 1월 27일 IMF는 일본을 향해 경고를 날렸습니다. 너네 지금 돈 푸는 거 어쩔 수 없어. 이해해. 적절해. 그런데 이렇게 돈을 계속 풀다가는 물가 상승 리스크가 너무 커. 조금 바꿔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방안을 일본에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제가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처럼 0.5%로 금리 상단을 막아놓고 돈을 무제한으로 푸는 것은 위험해. 조금 금리 상단을 높이라고 했습니다. 돈을 조금 덜 풀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물가도 조금은 잡을 수가 있으니 금리를 올리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 중앙은행이 장기 국채를 주로 매입하는데 만기가 짧은 국채를 매수하라고 권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정부 너네들 10년짜리 대출 받지 말고 1년, 2년짜리 짧은 대출만 받아. 너무 대출을 길게 받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지시켜주지 마. 화폐 가치 떨어져. 보통 다른 나라들은 10년물 국채를 타겟팅해서 양적 완화를 하는 것은 꺼려합니다. 파월도 양적 완화 초창기에는 단기물 위주로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장기물을 매수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중에 오랫동안 돈을 뿌린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년짜리 국채를 타겟팅해서 양적 완화를 하면 1년만 시중에 돈을 뿌리고 원하면 다시 이러한 유동성을 쉽게 회수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IMF는 금리를 타겟팅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뿌려지잖아. 그냥 한 달에 얼마 이런 식으로 금액만 타겟팅해서 돈을 뿌려봐. 이렇게 조언을 날렸습니다. 만약 일본이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면 엔 강세가 유발되면서 세계 각지에 뿌려진 일본 자금이 급속도로 회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GDP 대비 일본 자금이 투자된 비중입니다. 네덜란드는 거의 10% 가까이 일본계 자금이 들어있네요. 만약에 이러한 돈이 급속도로 회수되면 그냥 네덜란드의 자산시장은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시장에 충격을 불러올 수가 있겠죠. 물론 실제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같지 않기 때문에 투자된 자금이 한꺼번에 회수된다?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금리가 오르면 이런 자금이 조금씩 회수될 것으로 다들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글로벌 투자 자산에서 일본계 자금 이탈을 예상하면서 사람들이 미리미리 자기의 투자 자산을 매도하기 시작할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인플레가 먼저 잡힐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먼저 멈춰야 일본도 안심하고 금리를 조금만 올리든지 금리 인상을 멈추든지 이런 정책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한국도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도 하지만 미국 따라 금리를 올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행히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할 여지가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최근 들어 캐나다 중앙은행도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하고 나섰잖아요. 또한 현재 일본의 중앙은행장인 구로다 총재의 임기가 4월 초까지입니다. 구로다 총재가 이번 1월 달에 금리 인상을 멈췄기 때문에 아마 3월까지는 금리를 올리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새로운 후임이 들어오고 나서 금리 인상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시장에 악재가 많은데 일본이라는 하나의 지뢰밭을 더 안고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일본 관련해서는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면 여러분께 다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